블라디미르 푸틴은 서방 정보기관들의 평가에 따르면 2027년 가을까지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실제 협상의 창이 열릴 수 있으며 그것도 크렘린이 도네츠크주 전체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끝내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크렘린에서 전쟁을 1년 더 이어가기 위한 모든 자원과 방안을 계산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마침내 그들도 그 필요성을 깨달을 때 누가 자신들 측에서 미래 협상을 이끌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뉴욕 포스트는 푸틴의 이러한 계획들의 구체적인 대가를 공개했습니다. 7월은 전쟁 내내 러시아에게 가장 피비린내 나는 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전장에서 거의 4만 3천 명의 러시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에는 모스크바와 그 주변 지역에 600대의 드론이 발사되었습니다. 또한 모스크바 근처에 있는 러시아 최대의 와일드베리스 창고가 불에 탔습니다. 자, 이번 방송에서는 크렘린의 전쟁 지속 계획과 그 배경, 유럽의 반응, 그리고 푸틴이 1년 이상 더 전쟁을 끌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를 향해 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일부 서방 관리들은 가을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 선거 이후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결국 새로운 동원령을 선포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하이브리드 형태일 수도 있고 징집이 강화될 수도 있지만 크렘린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해 또 다른 러시아인들을 모집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궁지에 몰린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와의 갈등을 고조시키거나 유럽에서 하이브리드 공격을 감행해 동맹을 분열시키려 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언론 소식통들은 크렘린이 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평화협상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시점까지, 즉 2027년 가을까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독일, 영국은 유럽이 향후 우크라이나 관련 협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전쟁의 해결과 러시아와의 미래 관계는 이 지역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점점 더 예측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주요 유럽 협상국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키이우를 지원하는 의지 있는 국가들의 연합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미 잠재적인 해결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폴란드, 이탈리아, 북유럽 국가들과도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도 반드시 정보를 공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러시아인들과의 어떤 협상 과정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유럽 주도의 이니셔티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방 자체의 분열입니다. 어쩌면 유럽의 참여는 서방 내부의 이견 때문에 더 복잡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일부 국가들, 즉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등이 그렇습니다. 이 나라들은 독일과 프랑스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좋아요. 세 나라가 있지만 왜 그들이 모두를 대표해서 말해야 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블라디미르 푸틴이 협상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럽인들은 현재 원하는 것을 현실인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죄송하지만 2년 동안이나 푸틴과 협상을 어떻게 하지 않을지에 대해 정확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를 압박해야 하고 그 다음에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유럽이 협상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고 더 이상 워싱턴에서 중요한 이익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아직까지 서방을 분열시키고 미국을 통해 유럽과 교류하려는 데서 이점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 점에서, 즉 모스크바에 대한 압박 측면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푸틴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남은 힘을 모아 2027년 가을까지 전쟁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적어도 유럽 관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전쟁은 점점 더 큰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푸틴이 아니라 러시아 사회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뉴욕포스트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에 러시아군은 전장에서 46,860명의 사람을 잃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따옴표로 묻겠습니다. 전사자와 부상자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왜 따옴표냐고요? 뭐 러시아인들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수치, 거의 4만 3천 명이라는 숫자는 202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이후 네 번째로 피비린내 나는 달입니다. 2022년에 시작된 전면전 단계 이후로 말이죠.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의 전체 손실 규모는 15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병 모집은 푸틴에게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병력이 부족할 경우 그는 곧 평화 협상을 시작하거나 동원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뉴욕포스트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은 너무 절박해져서 자국민들에게 후방에서 평온하게 복무할 수 있다는 거짓 약속으로 전쟁에 끌어들이거나 비슷한 사기 수법으로 아프리카인들을 모집해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15일에 우크라이나군은 플라밍고 미사일을 러시아 깊숙한 곳으로 발사했습니다. 서쪽에 위치한 사바슬레이카 공군기지를 타격했는데 그곳은 TU에서 7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는 미그 31 전투기가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이 미그 31 전투기들은 킨잘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밍고 미사일은 사마라에 있는 프로그레스 미사일 우주센터도 타격했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8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로스코스모스의 핵심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레스 미사일 우주센터는 소유즈 발사체를 생산하는 곳으로 이 발사체들은 러시아 위성 군집을 배치하는 데 사용됩니다. 라스베트, 바로 우리가 이전 방송에서 언급했던 그 라스베트로. 이 체계는 러시아가 온라인으로 조종되는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상 이것은 러시아판 스타링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키이우는 우리 국경에서 8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우스트로가 정유 공장에 피해를 입혔고 그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밤에는 세르게이 소베닌 모스크바 시장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모스크바 지역을 향해 무려 600대의 드론이 날아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중 201대는 바로 그 지역에서 격추되었습니다. 공격의 결과로 칼레디노에 있는 와일드베리스 물류단지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전역에서 이 회사의 가장 큰 창고로 면적이 2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습니다. 또 다른 물류센터도 모스크바주 도모데도보에서 불에 탔습니다. 특히 화재는 15번 창고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생산 및 물류단지 중 하나인 세베르노의 도모데도보 단지 내에 있습니다. 이제 포브스의 전체 손실과 러시아 내 동원 소문에 대한 더 폭넓은 분석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평가에 따르면 7월 1일 기준으로 러시아의 전장 내 전체 손실은 약 140만 명의 군인에 달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러시아군이 매달 평균 약 3만 명의 러시아군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손실 비율은 대략 8대 1입니다. 이와 함께 전쟁연구소는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2026년 봄과 여름의 공세작전에서 큰 작전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은 2015년 9월 애부분 동원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모스크바는 높은 보상금과 세금 혜택을 제공하면서 자원병을 통해 군의 인력 수요를 충당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서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는 자원병 모집도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러시아인들의 전쟁 피로감이 곧바로 이들이 푸틴의 정책에 반대해 시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레바다 센터가 3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의 67%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단 24%만이 전투 지속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거리로 나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67%의 러시아인들, 이 모두 거리로 나가 푸틴에게 전쟁을 멈추라고 요구한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러시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크렘린이 왜 동원령이 필요할까요? 블라디미르 푸틴이 동원령을 내리기로 결정한다면 그는 전장에서 그것이 이점이 된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모스크바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전 지역을 점령하고 싶다고 여러 번 밝혔습니다. 이 지역들에서의 러시아의 성과는 이미 수년째 매우 더디고 그 대가도 엄청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병력을 갈아넣는 소모전식 전술, 즉 목표를 달성하려고 필요한 만큼 병력을 계속 밀어넣는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 아마도 크렘린은 동원령이 마침내 이 지역들을 점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정의 자료들은 그것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와 동시에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동원령이 전쟁의 흐름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방 관리들은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이 최소한 앞으로 1년 이상, 즉 2027년 가을까지 전쟁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군사적 성공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두마 선거 이후에 새로운 동원령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친 독재자 푸틴의 생각은 결국 돈바스 전체를 점령하고 이를 승리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서의 영토 획득부터 전쟁 내내 가장 깊숙한 플라밍고의 타격, 그리고 예를 들어 지역을 향한 대규모 야간 드론 공격까지. 질문은 이것은 분명히 유럽 자체도 관심을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유럽이 미래 협상 테이블에서 자리를 차지하려는 시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7년 가을 협상 기회의 창이 열릴 때 누가 가장 먼저 버티지 못할까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점은 보시다시피 외교를 위한 다음 기회가 또다시 1년 이상 뒤로 미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